우리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역사 유적에 가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네. 역사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누군가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역사로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시대는 그렇구나. 그리고 문화유산에 가서 궁궐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저거는 뭐야? 단정을 딱 짓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박물관을 가시던지 전시관을 가시던지 하시다 보면 거기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에는 사실은 만든 사람이 있고 이용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 물건이 내려온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궁궐 해설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경복궁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광화문부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경복궁을 쭉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단 한 개도 조선이 처음 건국되었을 때 만들어진 경복궁의 물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역사 유적이라고 하면서 가요. 그러면 그건 역사인가요? 역사가 아닌가요? 역사 유적인가요? 아닌가요? 거기에는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문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제로가 돼버렸고 다 타버렸고 고종 임금 때 또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진 다 해체가 됐다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30년 이내 물건들입니다. 건물들이. 근데 가끔 오셔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은 건물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 감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이제 해설자로서 그분에게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20년 전에 목수님께서 만드신 현대 목수님이 만드신 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왜 새 건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우리가 궁궐에 가가지고 이렇게 옛날 거를 찾느냐? 거기에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그 곳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보가 저희들한테 남아 있어요. 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시면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이 확 불타서 다 없어질 위기에 빠졌을 때 전라도에 계셨던 그 선비들께서 조선왕조 실록을 메고 산에다가 잘 숨겨놓으셔서 내장산에다가 그 기록이 남아서 저희들이 보면서 세종 임금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하고 건물의 이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들이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고 해서 저것은 옛날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집이 재건축이 되면 내 집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게 그 물건이 안 없어지고 가지를 않잖아요. 계속 변하고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그때 물건이 그대로 와야 된다라고 약간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보셔야 되고 그럼 그곳에 가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궁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도 궁궐에 많이 있어도 지난번에 못 봤던 걸 이번에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시면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새겨보시면서 보시다 보면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시게 될 것 같고요.
박물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성백제 박물관 바로 옆에 있던데 거기 가보면 처음 보이는 장면이 풍납토성을 쌓은 이렇게 흙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성벽에 단면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가끔 한 30분 정도 그걸 계속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벽을 옛날 사람들이 쌓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흙을 만들어 놓고 흙을 넣고 뭐 나뭇잎 같은 거 놓고 흙 놓고 해서 막 두드려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역사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성벽에 가서 성벽의 단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성벽이 블럭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두드린 건 맞는데 이렇게 두드린 게 아니라 성벽을 이렇게 쌓아간 거죠. 한 층 한 층 쌓아간 거죠. 그랬다가 단면을 한번 자르고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안내판이나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그냥 받고 그냥 받아들였다가 그곳에 가서서 한번 보시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우리가 역사를 많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한동안 광해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이유가 뭐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영화 때문에 광해군이 우리한테 특별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도 잘 보시면 뭐 대동법을 막 시행했다 막 광해군이 뭐 잘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대부분 광대가 한 겁니다. 실제 광해군은 빠지고 광대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광해군이 한 걸로 다들 오해를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역사를 많이 이렇게 뒤져보면 광해군이란 사람은 뭐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왕이 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동생의 아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났던 광해군을 몰아냈던 인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광해군이 그렇게 자기 조카도 죽였고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아들도 죽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복원을 하지 않고요. 그 옆에다 경희궁이라고 궁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다 인경궁이라는 궁궐을 또 만들어요. 창덕궁, 창경궁 만들고 지금 덕수궁 지역에도 궁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전란을 거쳐서 나라가 피폐해졌다고 하는데 건축 사업을 계속 일으켰다고 하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뭐 건물만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다른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걸 높이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명나라에게 파병을 갔던 강홍립 장군한테 군사가 없어지지 보전을 상태에서 청나라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2만 명 포수가 가가지고 거진 다 돌아가시고 몇 명만 청나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항복을 했다고 한다면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미략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정확한 역사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역사란 무엇인가처럼 또 더 지나가서 더 바꿔질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난 군으로 살았던 왕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 패턴으로 가다 보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좋은 왕일 수도 있겠다, 억울한 왕일 수도 있겠다. 갔다가 또 보니까 사실 쫓겨날 만했네 이렇게 근데 사실 또 그렇게 가다 보면 광해군을 몰아냈던 인조 임금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광해군을 안 몰아냈으면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계속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고 새로운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책 얘기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E.H. 카의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이라는 이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와 개인, 세 번째는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연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그리고 우리가 역사로서 정말 인간들은 앞으로 진보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강연 답변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평선의 확대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들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좀 문장들을 조금 뽑아왔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완전한 역사를 쓸 수는 없다. 우리의 대답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자신의 시대적 위치를 반영하게 되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더욱 폭넓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가 된다. 1830년대 랑케는 역사를 도덕화하려는 것에 항의했고 역사가의 임무는 단지 그것은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932년 스콧은 경험주의적 역사만 남겨야 한다는 저널리스트로 사실은 신성하고 의견은 굉장히 난해하고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것과 인식의 큰 차이를 좁히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가 관심을 주로 가지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들이 아니라는 것,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과학은 실체에 대한 인식적 지향들의 선택 체계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역사가들이 그것이 타당하고 중요한 것인지 같이 인정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가까워질 때 더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칸은 말하면서 우리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고 평생 문서를 숭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리턴 스트레이치를 의견을 인용해서 편견 없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행운은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의 첫 번째 필수품은 바로 프리주디스, 즉 편견이 없는 것을 말하며 19세기의 사실 숭배는 그동안 문서 숭배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증거가 얼마나 조작 가능하다는 것인지를 하면서 1장에서 사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슈트레제만의 문서들이 얼마나 이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대해 사실의 우월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학설에 대한 최초의 도전은 역시 가장 일이 많았던 유럽에서의 독일을 들면서 위대한 역사가 딜타이와 크로체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임무는 기록이 아니라 평가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유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첫째, 역사는 사유 과정에서 나오는 기록이고 절대로 순수한 형태의 역사로는 있기 어렵다. 또 둘째, 역사가는 자신이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의 배후에 있는 생각을 상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읽으려는 공감 능력에 대해서 역사가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종교를 수호하려고 살인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교육받아온 19세기 자유주의 역사가들에게 30년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즉 지금 가치관으로 당시의 가치관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다. 즉 역사가는 자주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본성, 즉 본질로 돌아가서 반영하여야 한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셋째,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이 E.H. 카에게 영향력을 준 어떤 콜링우드와 액턴의 어떤 계속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조망되고 있는데요. 콜링우드는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한 가위와 풀의 역사다. 또 니체는 어떤 의견이 오류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생을 고취하고 생을 유지하며 종을 보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을 창조하는가에 있다. 즉 우리는 후대를 통해서 영생을 삽니다. 즉 후손을 통해서 영생을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얼마나 의미를 가질지 가치를 가질지에 그 역사의 사명이 달려있다라고 니체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환경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가 없고 그것의 무조건적인 지배자일 수도 없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즉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챕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그 1번 챕터에서 나오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예를 잠깐 들면 드라마 중에 요즘에 그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가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역사 드라마가 좀 요 최근 좀 퓨전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됐었어요 저는. 근데 그 몇 년 새 굉장히 그 사실에 가까운 역사 드라마를 만들겠다라는 표방으로 나온 거라고 해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뭐 열심히 보지는 않으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속에 우리 관념 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배우들이 굉장히 뭐 유동근이나 이런 분들보다 센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해냈던 몇 가지 뭐 정몽주를 살해한다든지 1차, 2차 왕좌의 난을 겪으면서 그분이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철혈군주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배우들이 항상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태종 이방원에 나오는데 갑자기 주배우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약간 우리 실장님 이런 역할을 하셨던 왜 저런 유한 분 캐릭터가 태종 이방원으로 나오는가라고 처음엔 약간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태조 이성계의 5 아들 뭐 다 합치면 7인이 되겠지만 먼저 큰 아들 5명들 중에 과거 시험을 본 유일한 사람이 과거 합격자는 유일한 이방원이고 그 사람은 어쨌건 그 문관 출신인 거예요. 칼싸움 하시는 분이 아니고 형들은 다 뭐 전장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하고는 사실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배워왔던 거죠. 역사를 그렇게. 그러다 보다가 드라마도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번에 보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지금 예측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을 뭐 그 써놓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그 이미지화가 돼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고정했던 역사들이 다시 한번 과거와 한번 제대로 가보면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뭐 그 말 사건 때문에 굉장히 뭐 좀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 말 사건은 잠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 많은 그 동물 우호 단체들이 그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애가 죽게 된 것까지에 막 굉장히 흥분하시고 막 드라마 폐지를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 영상에서 어떤 걸 봤냐면
말은 쓰러져서 있고요. 스턴트맨은 굴러떠 걔도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스턴트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 뭐 동물에 대해서 뭐 저도 그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해는 하지만 왜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스턴트맨은 자기가 아프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하는 순간 직업을 잃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참고 계속 일하고 있을 거예요. 말은 죽어서 뭐 그렇게 됐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도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다 보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취사 선택만 하잖아요. 우리가 이념 논쟁이나 어떤 사상 투쟁 같은 것도 결국에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 것들만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의미, 그다음에 과거와의 끊는 대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편중되거나 일정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끌려가는 그런 현상을 본인도 모르게 이제 겪게 되는 것을 우리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지금 중요하다는 그런 여론으로 더 가버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도 여전히 우리는 견지해야 된다. 즉 역사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